공개시장 운영 이해 강의를 맡은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 이상민 차장입니다. 지금 날씨도 좋은데 이런 강의를 들으러 오시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우리 어찌 보면 통화정책은 경제 주체의 기대를 조절하는 거잖아요. 제가 우선 강의에 대한 기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공개시장의 운영의 이해라는 강의 자체가 내용이 여러분들 아시는 경제학적인 이론과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이 내용을 이해를 한다는 것은 실무에 공개시장 운영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강의를 전부 다 이해하실 생각은 가지 마시고 그냥 큰 흐름에서 공개시장 운영의 이해가 무엇인지 그런 것만 잘 캐치해 가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시장 운영이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키 플레이어로서 정권 매매 등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을 조절하는 정책 수단을 말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운영을 왜 하죠? 왜 이런 짓거리라거나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혹시 아세요? 공개시장 운영을 왜 하는가? 공개시장 운영의 기본 목적은 금융통화위원회, 즉 주요국의 이제 정책 결정 기구가 결정한 기준금리가 그 있는데 이 단기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형성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단기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겁니다. 즉 공개시장 운영의 목표는 정책 결정 기구가 결정한 금리 수준으로 단기금리를 형성되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기금리를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공개시장 운영입니다. 이걸 우선 숙지를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공개시장 운영의 목적은 단기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함이다. 우선 차례부터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통화정책의 개요, 통화정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통화정책을 하기 위한 주요 수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목표가 물가 안정인데 이 물가 안정과 공개시장 운영의 관계는 무엇인지, 세 번째는 우리나라 공개시장 운영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네 번째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운영의 주요 수단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발행, RP 매매, 그리고 통화안정계정이라는 세 가지 수단이 기본적인 유동성 조절 수단입니다. 다섯 번째, 공개시장 운영의 실제인데 공개시장 운영의 실제적으로 어떻게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시간이 남으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화정책이란 무엇인가? 통화정책은 누가, 즉 발권력을 가진, 무한한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어떻게, 즉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무엇을 달성하는가? 물가 안정 달성함으로써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2011년 한은법 개정으로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가운데 금융 안정에도 유익하라는 조항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의 저금리 체제를 통해 물가는 안정이 되었는데 저금리로 인해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반성에 의해 가지고 중앙은행도 이제 물가 안정만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안정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통화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운영 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중심의 통화 정책 운영 체계입니다. 즉, 금리 조절을 통해서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거죠. 그러면 최종 목표는 물가 안정인데, 물가 안정이라는 거는 너무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범위가. 그러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면 구체적인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물가 안정과 가장 관련이 깊은 명목 지표,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를 중기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기본 목표입니다. 즉, 4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미만인 0%, 0.5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일시적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중기적인 시기에서 물가 상승률을 2%에 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물가 안정 2%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어떤 수단을 가지고, 어떤 지표를 가지고 사용해서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중앙은행이 솔직히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단기금리밖에 없습니다. 단기금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기금리는 보통 시장의 수급이라든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채금리의 영향을 동조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단기금리를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즉, 무한한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단기금리 통제를 통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시죠? 어떻게 단기금리 통제를 통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그는 통화정책 파급 경로라는 하나의 이론적인 흐름 때문입니다. 즉, 단기금리, 중기금리, 장기금리, 즉 여수신금리, 대출금리 이러한 변동을 통해서 경제 주체들의 실물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금리만 조절을 해도 우리가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대전제는 통화정책 파급 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단기금리 조정을 통해서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려면 통화정책 파급 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 제가 여기 지금 강의 드리는 거는 그냥 이 내용 말고도 이 내용이 자체가 좀 이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요국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곁들여서 그냥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 요거보다도. 금융위기 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로금리를 취했습니다. 제로금리. 그러면 보통 단기금리가 제로금리가 되면 장기금리가 1.5에서 2% 정도 돼야지 정상적인 파급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로금리가 되었으니까 경제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출금리라든가 뭐 회사채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 당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금융기관의 신용 경계감이 확대되면서 장기금리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조정을 해도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선택한 정책이 직접적인 국채를 매입하는, 즉 양적 완화라는 금융시장에서 중앙은행이 장기채를 직접 삼으로써 장기금리를 인하를 시키는 인위적인 정책을 취한 거죠. 즉 공개시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려면 제가 반복을 계속하는데 통화정책 파급 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대전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통화정책 파급 경로를 잘 작동하고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 운영이 있는데 여수신제도하고 지급준비제도는 지금 현재의 금리중시 통화정책 체제에서는 공개시장 운영을 보완하는 수단입니다. 보완. 이게 앞으로 다시 한번 이 두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개시장 운영을 보완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신제도.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공개시장 운영의 목표는 단기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출제도가 공개시장 운영의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그냥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 자금조정대출, 자금조정예금이라고 있는데 자금조정대출이란 보통 중앙은행은 금융기관들한테 대출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기관들 간의 자율적인 거래를 통해 가지고 시장 기능을 형성하도록 가급적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 개입을 자제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금조정대출이란 중앙은행이 그냥 쉽게 말해서 금융기관들한테 백지수표를 주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원하는 담보만 있으면 하루짜리 대출을 얼마만큼 빌려주겠다. 즉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 중앙은행이 원하는 담보, 국채나 정부 보증채만 그 있으면 무제한으로 빌려주겠다는 그 의미인데 금리가 그런데 높습니다. 다른 보통 금리보다. 즉 콜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1.25니까 2.25로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해야 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A라는 금융기관이 갑자기 유동성 부족이 생겨가지고 지급 결제를 해야 되는데 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은 2.25%로 A라는 금융기관에게 무제한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A라는 금융기관은 2.25% 이상 돈을 주고 다른 데 가서 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이 의미는 콜금리, 즉 단기금리의 기준이 된 콜금리도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콜금리는 지준자금 금융기관들 간 지준자금의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입니다. 즉 콜금리가 2.25보다 상승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자금조정 대출을 통해서 2.25로 적정 담보만 가지고 있으면 금융기관들한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다음에 자금조정 예금은 시중에 돈이 많습니다. 지금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돈을 어디다가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 중앙은행 당장 규정에다가 하루짜리 2.25, 아까 1.25에서 100bp를 뺀 0.25%로 중앙은행한테 예금을 하면 중앙은행은 전부 다 예금을 받겠다. 즉, 이 의미는 콜금리 하한이 0.25%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단기금리가 자금조정 대출과 자금조정 예금으로 인해서 2.25, 0.25라는 큰 밴드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이는 1970년대 우리가 경제 성장을 빠르게 하면서 중앙은행이 재정을 지원하는 측면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해주던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오는 겁니다. 즉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 그리고 뭐 창업형 뭐 그런 좀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들이 지원을 하고 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이 저리 자금으로 은행들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재정의 영역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준비제도. 지급준비제도는 다 가시죠. 지급준비제도.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 즉 예금을 금융기관들이 여러분들의 일시적인 인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다가 일정 부분을 쌓아놓도록 하는 법적 강제제도입니다. 법적 강제제도. 보통 지준율은 여러분들이 그냥 돈을 뽑을 수 있는 요금을 예금 같은 경우는 인출이 자유로우니까 7%로 가장 높은 지급 준비율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주택 마련 저축이라든가 만기가 긴 예금에 대해서는 지준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금의 종류별로 지급 준비율은 차등을 두고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이 지급 준비금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가? 지급 준비금을 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좌 계정. 한국은행은 각 개별 은행의 당좌 계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계정을 가진 것처럼 한국은행은 뱅크 오브 뱅크로서 각 은행들의 계좌가 다 있습니다. 그 은행 계좌에다가 지급 준비금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급 준비금 말고 이제 각 은행들, 지점들 있지 않습니까? 지점에서 지금 그 당시 현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 중에 35%는 지급 준비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 지급 준비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실무적인 건데 뒤에 이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급 준비금을 계산 기간과 그 실제 적립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그러니까 4월 둘째 주 목요일부터 보통 5월 둘째 주 수요일까지 금융기관들은 지급준비금을 쌓아야 되는데, 그 지급준비금 규모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은행들이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예금에다가 지급준비율을 곱한 금액, 그러면 지급준비 수요, 즉 뒤에서 나오겠지만 지준 수요, 금융기관이 지급준비금을 쌓아야 하는 금액은 쌓기 전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둘째 주 목요일, 그제부터 이제 5월 둘째 주 수요일까지 지급준비금을 쌓는데, 이 지급준비금이 쌓는 도중에 결정 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 나 있습니다. 지금 A 금융기관은 얼마를 지급준비금을 쌓아야 되는가. 그리고 지급준비금을 쌓는 방법이 평장개념입니다. 평장개념. 가령 예를 들어 A은행이 지급준비금을 평잔으로 3조를 쌓아야 된다. 그러면 지준의 공급이 외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3억을 내일 쌓지는 못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3 곱하기 30, 90억이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가 평잔이 3억이니까 총 쌓아야 될 금액, 적수 개념으로, 이게 실무적인 개념인데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적수 개념으로 3 곱하기 30, 90억을 총 쌓아야 되는 겁니다. 90억을 쌓아야 되는데 하루에 그냥 9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다 쌓으면, 가령 오늘 A은행이 90억을 쌓았다. 한국은행 당좌 계정에. 그러면 이 은행은 한국은행 당좌 계정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 돈을 하나도 안 쌓아도 지급 준비 의무를 다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이제 공개시장 운영, 오늘 강의할 수단 중에 제일 중요한 공개시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시장 운영은 제가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하나의 키플레이어로서 직접 정권 매매를 통해 가지고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입니다. 공개시장 운영은 앞의 두 제도에 비해서 섬세하고 민첩하고 날쌔입니다. 제가 여기 이런 용어를 다시 한국은행적인 용어로 말하면 첫 번째, 능동적입니다.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운영은. 즉,
중앙은행이 직접적인 시장에 참여를 함으로써 채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출제도는 대출을 빌리는 주체는 금융기관이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대출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금융기관이 요청을 해오면 대출을 해주는 그런 공개시장 운영과 대출제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신축적으로 정책 운영이 가능하다. 즉 시장 유동성 상황에 따라 공개시장 운영은 필요 규모, 시기 등을 우리 팀, 즉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에서 시장의 상황을 봐가 신축적으로 오늘은 RP 매매를 했다가 내일은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항상 조정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지준율 인상, 지준율 인상 들어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지준율 인상 없죠? 98년 이후로 한국은행이 지준율을 딱 한 번 올렸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 급등이었잖아요. 부동산 가격 급등, 그러니까 자산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시중 유동성을 좀 과다한 팽창이 되는 그런 경우 이제 시중 유동성을 환수하기 위해서 지준율을 한 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급 준비금이 총 지급 준비금이 한 45조 정도 되는데 지준율을 1%만 인상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4.5조를 거리가서 내야 됩니다. 몇 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든가 그리고 대출을 회수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통화 성수 효과까지 따지면 4.5조보다 훨씬 더 많은 시중 자금이 회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급 준비율은 보통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후진국이라 그러기 좀 금융시장이 발달이 좀 안 된 곳, 예를 들어 뭐 중국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지준율을 자주 좀 사용하죠. 그래서 지준율은 보통 영어로 벌런트 툴이라고 그럽니다. 신속성, 민첩합니다. 즉 지금 가령 지금 시장금리가 급등하고 있는데 경제 주체들이 지금 패닉 상태예요. 지금 갑자기 시장금리가 급등해서 제가 작년 얘기를 드릴게요. 이 뒤에도 강의에 있는데 11월 달에 금융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 변동성이 엄청 커집니다. 작년 3월 달에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국채금리는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3월 달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은 기대가 전부 돼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발표를 하기 전에 우선 선반영돼 있었어요. 그 금리 인상이. 그리고 난 다음에 미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니 그런 불확실성의 제거로 오히려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는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많은 기관들에서 다 예측을 다 했죠. 그런데 갑자기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이 뭐였냐면 재정 확대, 국채 발행 확대를 통해서 재정을 집행해서 경기를 살린다는 거잖아요. 미국 국채 발행이 확대가 되면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한 금융시장은 놀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미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블룸버그랑 나오면서 걷잡을 수 없이 금리가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들, 즉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은 금리가 고르면 자기들 채권 포지션에 손실을 보지 않습니까? 금리가 고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적정 금리 수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금리가 급등하게 고르면 손절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산운용사, 증권사는 채권을 팝니다. 그럼 오른 금리에서 채권 파니까 금리가 더 오르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패닉이 있고 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한국은행이 시장에 안정화 조치라는 이름으로 국고채 단순 매입을 한 거예요. 국고채 단순 매입. 이런 것처럼 신속합니다. 그 당시에 금융시장이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을 때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그 있습니다. 반면에 대출 제도는 무슨 규정도 개정해야 되고 뭐 금융기관들한테 대출 주려면 한국은행과 뭐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복잡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개시장 운영은 시장 프렌들리, 즉 공개시장 운영의 기본적인 방침 중에 하나가 마켓 유틸리티입니다. 가능하면 유동성을 환수를 가하고 공급할 때 시장의 기본 가격은 건드리지 않는다. 즉 시장 프렌들리하게 공개시장 운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어떻게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가? 공개시장 운영이 왜 중요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강의가 이게 했던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 그냥 이해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1.25. 다음 주에 금통위가 결정을 하는데 가령 공개를 했습니다. 1.25. 금통위가 1.25라는 금리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단기 금리를 1.25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 중앙은행의 목표인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금리 수준이 기준금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단기금리 조정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느냐? 통화정책 파급 경로, 즉 정책금리 변경을 통한 단기금리 조정이 기간 및 신용 프리미엄을 통해서 장기금리를 변동시킴으로써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통화정책 파급 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단기금리 조정만으로도 중앙은행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기준금리가 뭔지 아십니까? 기준금리? 기준금리. 금통위가 그냥 결정하는 금리인데 이 기준금리가 뭐 할 때 사용하는지 아세요? 뭐 할 때? 즉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 시 사용하는 금리입니다. 즉 RP 매각 금리. 우리나라는 국외 부분을 통해서 즉 경상수지 흑자 국가이기 때문에 국외를 통해 달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달러가 들어오면 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기조적으로 원화를 바꾸면 시장에 유동성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유동성이 우리나라는 기조적으로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과잉 팽창된 나라입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나라를 가지고 우리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공개시장 운영 기조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겁니다. 흡수.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것을 머리에 좀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RP 매각, 내가 채권을 주고,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사오는 거죠, 채권을.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RP 매각, RP면 환매 조건부 정권이라 그러는데 일정 기간 후에 내가 채권을 사고 그 채권을 다시 판다는 조건인데 이것도 뒤에 다시 설명드렸는데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좋은 제도입니다. 즉 한국은행이 RP 매각을 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되는 금리가 기준금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금통위가 있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금통위가 금리를 1.25에서 1.0으로 인하를 했어요. 그럼 공개시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5에서 1.0으로 내렸다. 우리가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야 되겠죠. 1.2에서 1.0으로 낮추려면. 예? 보통 금통위가 다음 주 목요일 날 금통위 결정 내용이 10시에 기자들을 통해서 공표가 됩니다. 10시에 공표가 되는데 그럼 10시에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2에서 1.0으로 내렸다. 그러면 우리 팀, 내가 지금 담당하는 시장금융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2에서 1.0으로 내리기 위해서 뭐 채권을, 금융기관에 있는 채권을 전부 다 사가지고 유동성을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5에서 1.0으로 금통위가 내린다는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금리는 1.2에서 1.0으로 바로 그냥 떨어집니다. 아무 조치 없이 그냥 1.2에서 1.0 수직 낙하입니다. 수직 낙하. 왜 그러냐면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과 괴리를 볼 경우 시장계에서는 한국은행이 1.0 수준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거라는 기대가 전부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1.0에서 거래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그래프로 보실까요? 참, 여기 보면 수직 낙하잖아요. 지금 여기 콜금리가 요건데 여기 보면 기준금리가 내리자마자 그냥 뭐 흔들림 없이 그냥 바로 낙하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유동성이 부족 상황이 되면 금융기관들이 생각했을 때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금리가 올라야 되겠죠. 그런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동성 부족할 때 기준금리가 실링 역할을 하고 유동성이 잉여가 되면 금리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금리가 떨어지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수준으로 또 유동성을 흡수할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플로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저도 이거 참 근무를 하면서 잘 몰랐어요. 이게 기준금리가 1.25에서 1.0으로 내리면 한국은행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시장운용팀 와서 보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그냥 1.2에서 1.0으로 탁 내려가더라고요. 이제 기준금리 조정 시에는 금리가 바로 반영이 되는데 이제 일상적으로 즉 기준금리 조정 이후에 이제 금리가 어찌 보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단기자금 시장은 지급준비제도라는 특이한 제도가 그 있으므로 좀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조금 다릅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즉 지준 수요. 이 지준 수요인데 이 지준 수요가 뭐 그러니까 하루짜리 자금의 뭐 수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준 수요란 지급준비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급준비제도에 의해서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 당좌 계정에 쌓아야 될 예금입니다. 쌓아야 될 예금에. 그러니 지금 4월 둘째 주 목요일부터 5월 둘째 주 수요일까지 지준 수요라는 것은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금융기관 예금에다가 지급 준비율 곱해가지고 나온 금융기관이 쌓아야 될 예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금. 이게 지준 수요입니다. 그런데 지준 수요, 즉 이게 필요 지준이라는 개념인데 쌓아야 되는데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당좌 계정에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이자를 주지 않아요. A은행이 쌓아야 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쌓고 이건 그냥 법적으로 의미이기 때문에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이자를 주지 않으면 금융기관들은 법정 지급 준비 금액 이상으로 쌓을 유인이 없겠죠. 이자를 가져오는데 그거 왜 샀습니까? 지금 은행들은 경쟁이 치열해가 서로 어떻게 하든 영업 확장하고 자기들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필요 지준보다 더 적게 쌓게 되면 과태료를 물고 그 해당 은행은 평판에 엄청난 손실을 미칩니다. 즉 은행들의 최적 조합은 필요 지급 준비금에서 조금만 그냥 간단하게 한 조금만 더 쌓는 것이 자기의 최적 선택이겠죠. 최적 선택. 가령 예를 들어서 지중 공급과 영향이 되는데, 지금 시중에 필요 지준보다 필요 지준이 45조인데 시중에 지금 100조라는 자금이 있습니다. 100조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49조는 한국은행 당좌계정에다가 전부 다 쌓아야 되고, 55조는 내가 은행이면 55조가 있으면 이 55조를 한국은행 당좌계정에 안 쌓겠죠. 이자도 간주인데 그거 왜 샀습니까? 55조를 콜시장, 지금 기준금리인 1.25%로 각 은행마다 빌려주면 되겠죠. 예? 빌려주면 되는데, 그러면 모든 은행들이 55조니까 돈이 전부 다 많을 거 아닙니까? A, B, C, D 은행 전부 다 많으면 전부 다 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돈을 지금 수요할 때는 없고, 그럼 뭐 제2금융권도 돈 빌려주고 그렇게 되면 1.25 금리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1.0, 0.98, 0.97로 계속 금리가 내려가겠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45조인 필요지준 외에 금방 말한 55조를 흡수하는 겁니다. 흡수. 이게 공개시장 운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즉 시중에 자금이 많으면 필요지준 이외의 시중에 떠돌고 있는 돈을 한국은행이 RP 매각, 통환증권 발행, 통환계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흡수한다. 흡수를 하지 않으면 1.25에서 1.0, 0.98로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는데, 여기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통화정책의 기본, 공개시장 운영의 기본 설계입니다. 설계. 지준 공급은 이 지준 공급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준 공급은 이제 정부, 그 다음에 민간, 국외, 그런 부분을 통해서 외생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즉, 은행들은 필요 지준을 쌓아야 될, 자기가 A은행이 한국은행 당좌계정에 쌓아야 될 금액은 정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외생적이란 거는 금융기관들이 통제를 못 한다는 겁니다. 즉, 금융기관들 외에 자금이 자꾸 지준시장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공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지준의 공급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준 공급 변동 요인, 재정 집행. 즉, 정부가 어떤 도급업자에게 큰 다리를 건설해라. 그렇게 되면 그 업자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그 업자에게 돈을 지불을 하면 그 업자의 은행 계정으로 돈이 나가겠죠. 그러면 그 은행 계정에서 돈이 올라가니까 지준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입이 발생. 정부가 여러분들한테 세금을 걷어가면 여러분들 당좌 계정에서 돈이 흡수되겠죠. 그러면 지준이 주는 거. 이걸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 고민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 대출이라든가 대출을 통해 가서 한국은행에 돈을 나가게 되면 금융기관의 당좌 계정에 돈이 쌓이겠죠. 한국은행 금융기관이 당좌 계정에다 한국은행이 돈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러면 지준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월 되면 금융중개지원 대출 경우 다시 환수를 받거든요. 그러면 금융기관의 당좌 계정에서 환수를 받기 때문에 지준이 줄겠죠. 이제 국외 부분. 한국은행이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이 달러를 매입을 하면 원화가 나가겠죠. 시중에. 그러면 지준이 증가. 그 다음 반대가 지준 감소. 이 민간의 현금 보유 감소 증가. 이거가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ATM기 가가지고 내가 돈을 뽑는다. 돈을 뽑고 그 돈을 그냥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으면 은행 당좌 계정에는 돈이 빠지고 그 돈이 타은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 은행 당좌 계정은 줄겠죠. 지준이. 예? 현금 보유를 내가 뺐으니까. 요거를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즉 현금 보유. 미국 알죠? 미국 금융위기 전에는 달러는 기축통화잖아요. 기축통화. 노스코리아도 달러는 통용이 되지 않습니까? 즉 달러는 현금 보유하려는 경제 주체들이 많습니다. 현금을 보유하는 경제 주체들. 즉 달러는 세계 여행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뭐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달러는 집에 조금씩 다 있지 않습니까? 즉 이 의미는 뭐냐면 미국은 현금 보유 증가했기 때문에 지준이 적다는 겁니다. 지준이. 그러니까 미국 패드에 은행들의 당좌 계정에 지준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미국 패드가 현금을 공급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미국 금융기관들은 지준 예치 의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중앙은행을 통해서 자금이 나가지 않으면 지준은 즉 기본적으로 현금을 전부 다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준이 부족한 겁니다. 즉 2008년 미국의 경우는 공개시장 운영 방식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 한국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한국은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 미국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 그 이유는 미국 ECB 같은 경우 기축통화는 현금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지준 수요를 메꿔주기 위해서는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 차이를 좀 이해해 주시면 다음 섹션에도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준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금방 말한 여기 4개의 외생적인 공급 요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은행들이 필요 지준보다 실제적인 지준 공급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는데 지준 수요가 지준 공급보다 더 많게 되면 즉 은행들이 필요 지준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 지준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준 시장에서 돈을 빌리려고 은행들은 콜머니를 타겠죠. 그럼 콜 금리가 올라가고 반대로 지준 공급이 많으면 유동성이 많으면 콜론을 하겠죠.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려고 한국은행 당좌 계정에다 돈을 쌓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게 더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콜 금리가 낮아지는 거죠.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말씀드린 한국은행 공개시장 운영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콜 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라 그랬죠. 이러한 지준 시장의 과부족 상태에서 콜 금리가 이렇게 변동할 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와 계율이 되지 않도록
유동성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그림으로 한번 그냥 지준 공급이 지준 수요보다 많으면 자금 운용이 증가하고 지준 시장에서 콜 자금이 유입되니까 콜론 증가로 콜 금리가 하락한다는 거고, 요거는 반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준 공급과 수요 변동이 있을 때 지준 과부적을 통해서 콜 금리가 기준 금리에서 벗어나니까 한국은행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한 유동성 조절을 통해서 기준금리로 단기금리가 수렴되도록 한다는 공개시장 운영의 기본 프레임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용이 여러분들 아는 경제학적인 지식하고 좀 다르고 실무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지준 수요라는 개념은 뭐 지준 시장에서 뭐 수요 공급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지급준비제도 법에 근거해 가지고 한국은행에 쌓아야 될 예금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지준 공급은 제가 말한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에 당자기능에 쌓고 있는 그냥 금액이라고, 예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한국은행은 통화 공개시장 운영은 미국과 달리 유동성을 흡수를 해야 됩니다.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 흡수하는 원인이 뭐냐면 국외 부분,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가지고 해외로부터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돈을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서 계속 이게 누적이 된 거예요. 금액이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필요 지준, 즉 지준 수요는 45조인데 한국은행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제적인 유동성 공급 규모, 지준 시장에 풀리는 규모가 뒤에 잘 모르겠다. 한 250조 정도 됩니다. 250조 정도. 250조인가? 금액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2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250조가 시중에 풀려 있고 한국은행 당좌계정에 쌓아야 될 지준 수요는 45조면 205조라는 돈이 금융기관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한국은행 당좌 계정에는 이자도 주지 않으니 205조라는 돈은 시중에 풀리겠죠. 풀리면서 나가는 게 콜금리가 기준금리가 1.25인데 1.25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돈을 풀겠죠. 지금 돈이 전부 다 많으니까 0.95, 0.8 한국은행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기금리는 제로가 됩니다. 제로. 이해되세요? 이 말이?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을. 필요 지준보다 국외 부분을 통한 기조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으면 금통위가 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단기금리를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이제 포인트고, 이걸 이해를 하시는 것이 이 강의의 제일 큰 논점이고 주제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공개시장 운영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 지준은 사전에 정해진다고 그랬죠, 제가. 금융기관에 쌓아야 될 금액은 필요 지준은 정해지고, 필요 지준은 정해지고, 이제 지주 공급 규모 전망, 즉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정부 부문, 민가 부문, 국외 등을 통해 가지고 지중 공급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변동 요인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다 합니다. 어떨 때 정부의 재정이 이제 시장 운영팀 용어로 터진다고 그러거든요. 정부의 재정이 터질까? 그리고 어떨 때 국외를 통해서 달러가 들어와서 한국은행이 시장 개입을 할 건가? 그런 거를 잘 이렇게 표 같은 걸 만듭니다. 표 같은 걸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러면 공급과 필요 지준, 지준 공급과 필요 지준 간에 괴리가 발생하겠죠. 괴리가 발생하면 금리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괴리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한국은행은 유동성 공급을, 유동성 흡수를 무엇으로 할 건가? 그걸 결정을 하는 거죠. 즉,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화안정증권 발행, 두 번째 RP 매각, 세 번째 통화안정개정. 요 세 가지 툴킷을 통해 가지고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뒤에 요 세 수단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기준금리 결정, 즉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개시장 운영팀은 단기금리가 기준금리 1.25로 벗어나지 않도록 공개시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준 수요를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준 공급 규모를 전망합니다. 금방 얘기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 표에서. 그리고 공개시장 운영 규모를 결정하고 즉 지준 과부족 예상 규모, 그 당시의 콜금리라든가 기관 간 RP금리 수준, 그리고 장기 시장금리라든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예상치 못한 금융 불안 요인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공개시장 운영 규모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툴, 킷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을 조절을 하는 거죠. 공개시장 운영 수단, 첫 번째 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이 제일 유동성을 흡수하는 포션이 제일 큽니다. 통화안정증권을 통해 가지고 한국은행은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데 한 87% 정도를 통화안정증권을 통해서 유동성을 흡수합니다. 다음에 정권 매매, RP 매매와 단순 매매가 있는데 RP 매매는 제가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흡수한댔죠. 그럼 보통 RP 매각을 합니다. RP 매각을 해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RP 매각 금리가 보통 7일물 RP 매각 금리가 기준금리입니다. 즉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RP 매각, 7일물 RP 매각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안정개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예금입니다. 예금. 한국은행이 은행들한테 내가 1.25, 한 1.3%의 금리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남는 돈을 나한테 예금을 해라. 즉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예금하는 상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건 그냥 하나의 팁으로 OMO 대상 기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인데 러시안 캐시랑은 거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부업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매년 한 번 이제 제가 말한 통화안정권 발행이라든가 RP 매매, 이제 한국은행이 예금을 받는 그런 통화안정개정, 한국은행과 거래할 수 있는 기관들을 선정을 합니다. 이런 것을 왜 하냐면
첫 번째는 한국은행의 손실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즉,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없는 은행들은 한국은행과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용도를,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손실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한국은행의 이미지에도 좀 작용하겠죠. 러시안 캐시랑은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시장 기능 활성화라고,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모든 금융기관과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들끼리 거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과 거래하는 게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 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금융기관 간 거래를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제,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취지도 그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떤 기관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016년 선정 OMO 대상 기관은 통한증권 경쟁입찰이라든가 통한증권 관련된 기관은 총 21개, 그 다음 RP 매매는 총 23개 기관, 정권대차는 11개 기관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세 가지 툴킷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채권. 미국은 이런 증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겠죠.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니까. 채권을 발행을 한다는 것은 한국은행이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제가 첫 번째 강의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ECB, 즉 유로,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런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은행들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공개시장 운영 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채권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채권 발행을 하는 중앙은행들은 칠레라든가, 즉 국외로부터 유동성 공급 압력이 큰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상수지 흑자 국가로서 국외로부터 유동성 계속 공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목적으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경쟁 입찰, 모집 상대 매출 이런 거는 좀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조절 발행 만기가 보통 통화안정증권은 91일물, 182일물, 1년, 2년 법정으로 발행할 수 있는 거는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로 발행되고 있는 거는 91일물, 182일물, 1년, 2년물입니다. 발행 잔액 비중은 당연히 2년물이 많이 깔려 있으니까 만기가 기니까 제일 높겠죠. 73.95%고. 그 다음에 1년물, 이런 순입니다. 이 통화안정증권은 장기 유동성, 즉 유동성 공급 압력이 장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보통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해서 환수를 합니다. 만기가 1년, 2년, 91일물 기니까. 그러면 장기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을 가장 크게 팽창시키는 요인은 국외 부분이라고 제가 한 3-4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한국은행이 국외 부분으로 들어온 달러를 원화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한국은행이 보유를 하니까 이 달러를 한국은행이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외환 보유액입니다. 즉 보면 외환 보유액이 이렇게 줄면 달러를 우리가 적게 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유동성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통화 정권 발행 잔액이 주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과 통화 정권 간의 관계.
통화안정권 만기별 통화안정권 잔액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권 매매, RP 매매. 기준금리는 제가 뭐라 그랬죠? 한국은행이 금융기관들과 RP 매각할 때 거래되는 금리라 그랬죠. RP 매매는 상당히 좋은 금융수단입니다. 왜냐하면 RP 매입자의 경우 내가 채권을 받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파산을 하거나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나는 채권이라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채권을 팔아서 원금을 회복하면 됩니다. 즉,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줄여주는 상품이죠. RP 매도자, 즉 돈을 차입하는 사람의 경우도 내가 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을 팔기는 좀 그렇고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돈을 빌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게 되면 담보가 없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RP 매도자한테도 장점이 되고 RP 매매는 장단기 금융시장의 연계성을 강화해가지고 통화정책 파급 경로를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드는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RP 매매를 통해서 거래는 시장의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개시장 운영을 수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켓 뉴트럴리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방침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의 의미는 시장 금리, 그러니까 시장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시장에 풀려 있는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건데 RP 매매 같은 경우는 단순 매입은 직접적인 돈이 들어가서 채권을 사기 때문에 이 경우는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습니다. 반면 RP 매매는 이 환매 조건부 채권이니까 서로 이렇게 7일 후에 다시 내가 받기로 가는 거잖아요. 내가 RP 매각을 하면 내가 돈을 7일 후에 빌리고 그 다음에 내 7일 후에 그 채권을 대상으로 돈을 갚는 거기 때문에 시장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보통 단순 매매는 한국은행은 잘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금융기관들의 손절매가 과다해져서 금리가 급등 시 시장 기능 정상화, 금융 불안 방지, 그리고 통화정책 파급 경로가 시발점이 되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한국은행은 단순 매입을 작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안정계정. 통화안정계정은 예금입니다. 예금 상품. 이 1970년대는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했죠. 그러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거기에 맞게 많이 풀렸습니다. 그 당시는 한국의 금융시장이 발전이 더디었고 유동성을 흡수하는 채권 시장도 발달이 되지 않아서 1970년대는 강제적으로 통화안정계정을 만들어서 금융기관들한테 할당을 했습니다. 너는 얼마만큼 한국은행에 돈을 예금해라. 그냥 법적 강제인 거죠. 법적 강제. 지준과 더불어 또 하나의 그 법적 강제 통화안정계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통화안정계정은 제가 한국은행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에 가지고 있는 당좌 계정에는 기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통화안정계정은 우리가 금융기관들한테 상품이니까 기자를 제공합니다. 기자. 가령 28일물 예금 같은 경우는 지금 7일물 기준금리가 1.25이기 때문에 28일물 같은 경우 한 1.28에서 그런 식으로 기자를 지급합니다. 기자.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에게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하나의 상품을 제공한 거죠. 이 통화 안정 개정은 2010년도에 이제 마켓 프렌들리, 그래서 뭐 시장 친화적인 예금 제도라고 처음에 도입이 됐는데, 이 도입된 취지가 뭐냐면 미국이 이런 제도를 했어요. 미국이. 제가 처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전에는 미국은 유동성을 공급해야 된다 그랬죠. 공급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국은 제로금리로 낮추고, 그리고 통화정책 파급 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으니 직접 미국 패드가 금융시장에서 장기국채, 10년물, 20년물을 삼으로써 장기국채를 가령 예를 들어 5%에 있는 걸 3%로 낮췄잖아요. 이게 양적 완화인데, 그러면 미국 패드가 채권을 사게 되면 돈이 풀리는 거죠. 돈이. 시중에 풀리는 거죠. 시중에 풀죠. 시중에 풀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제로니까 당연히 돈이 그냥 시중에 풀려도 티가 안 나는 거죠. 제로니까. 제로니까 뭐 당연히 뭐 돈이 필요 지준보다 많아도 제로로 되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했잖아요. 0.25로 올리고 0.50으로 지금 올리고, 그러면 유동성이 과거처럼 많으면 0.25로 기준금, 그러니까 단기금리가 형성이 되지 않겠죠. 그러기 위해 가지고 미국이 처음에 예를 들어 0.25%로 내가 상품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금을 시중에 돌리다가 없으면 미국 패드가 0.25%로 금리를 주는 예금을 도입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걸 조금 우리가 가져온 거죠. 가져온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에 이제 뭐 디파지트 퍼실리티라고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요걸 좀 원용한 것이 지금 통화안정 개정입니다. 정권 대차. 정권 대차는 금융시장이 안정됐을 경우는 보통 뭐 국채와 신용채권의 스프레드 차이가 있지만 건실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채권 거래가 거의 일어납니다. 가령 예를 들어 AA 등급인 회사채를 발행하고,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들이 AA 등급인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 회사채를 가지고 RP 매각을 해서 단기자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금융위기가 되면 전부 다 서로를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AA 등급 회사채도 부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AA 등급 회사채를 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경색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유동성 경색이 금융시장 전체로 파급되면서 금융위기 상황에 도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금융기관의 회사채, AA 등급 회사채와 회사채를 담보로 국채를 대여해 주는 거죠. 대여.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자금 사정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금융위기 때 중앙은행이 빌려주는 그런 정권 대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국이 FLS라고 Funding for Scheme인가 그랬는데, 영국도 미국처럼 양적 완화 정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국채를 전부 다 샀잖아요. 그 단기금리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영국이 이제 그 채권 활용을 위해서, 즉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일정 부분 증가한 부분이 있으면 저리로 영국 영란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대여를 해줬습니다. 즉
이거는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특정 부분으로 자금을 개선을 하는 거죠. 즉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대출을 많이 해준 금융기관에게 영란은행은 저리의 수수료만 받고 영란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중소기업 대출이라든가 영란은행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출을 해준 은행에게, 금융기관에게 국채를 대여해주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게 FLS라고, 즉 금융위기 이후에는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제도가, 금융위기 기전에는 기본적으로 공개시장 운영은 정책결정기구가 결정한 금리 수준으로 단기금리를 그냥 유지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국한되었습니다. 즉 공개시장 운영은 한국은행으로 얘기하면 통화정책국 조사국에서 그의 이코노미스트 브레인들이 적정 금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 금리 수준을 공개시장 운영은 그냥 수동적으로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유동성 조절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통화정책 파악 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으니 단기금리 수준만 조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 수단이 없는가, 그런 많은 고민들 속에서 이제 양적 완화라든가 금방 FLS라든가 그런 제도가 나오게 된 거죠. 요거는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린 작년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국고채 금리 급등에 대응했을 때 이제 한국은행이 단순 매입을 통해 가지고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요거 넘어가고, 요것도 넘어가고, 요거 한번 보시죠. 지금 필요 지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 지준이 빨간색이고, 그리고 정부 부분이나 해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실제 금융기관이 쌓고 있는 지준입니다. 쌓고 있는 지준. 이거를 평장으로 생각하면 실제 지준은 그 이만큼 쌓이는 겁니다. 실제 지준. 그러니까 실제 자금시장이 풀려있는 지준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차액을 그대로 놔두면 금리가 그냥 완전히 떨어지겠죠. 예? 금리가 완전히 떨어지겠죠. 한국은행 당좌계정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차이 나는 이 지준을 금융시장에다 뿌리겠죠. 뿌리면 시장운영팀이 맨데이트인 1.25%로 금리를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아까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돈이 247조라는 겁니다. 즉 현금이 지금 247조가 풀려있다는 겁니다. 정부 부분을 통해서 8.7조, 민간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외 부분 370.5조, 필요 지준은 지금 47.2조입니다. 그 은행들이 쌓아야 될 지급 준비 규모는 47.2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시중에는 돈이 247조나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지준, 이런 수요, 그러니까 공급 초과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아무 일도 안 하게 되면 금융시장은 금리가 폭락하겠죠.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흡수한 돈이 200조입니다. 이렇게. 통화안정증권 발행액 168.4조, RP 매각 12.9조, 통화안정계정 18.7조. 이해되세요? 이거? 여기 전부 다인데, 그냥.
이것도 뭐가 강의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냥 여기 제일 뭐 다 설명했고,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공개시장 운영 역할의 확대에 대해서 한번 그냥 제가 여기 와서 느끼고 이제 주요국들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연구 조사를 하면서 봤던 경험한 그런 내용인데, 다이카토미 알아요? 실물과 화폐의 분리성. 나도 대학교 때 다이카토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실물 부분 따로 놀고 화폐 부분 따로 놀고, 뭐 화폐의 양분성,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양분성 그런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공개시장 운영과 경제를 분석하는 팀은 완전히 별개였어요, 별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결정기구에다가 이제 조사연구 통화정책부서가 거시경제 분석하고 통화정책 파악 등록해가지고 적정한 금리 수준, 즉 금리가 한 1.2% 정도면 지금 통화정책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그냥 여기 조사연구나 통화정책 부서에서 통화정책 결정기구 멤버들한테 보고서라든가 페이퍼를 주면 통화정책 결정기구가 결정을 하고, 그러면 시장 운영은 그냥 그 결정 따라가지고 유동성만 그냥 조절하면 되는 겁니까? 단기금리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통화정책 결정기구가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공개시장 운영은 시장 운영팀은 단기금리를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그것만 맞추면 됩니다. 그럼 지금 금리가 뭐 물가가 어떻게 되고 그거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책의 다이카토미라고 그럽니다. 즉 조사연구 통화정책 부서와 실제적으로 금융시장에서 공개시장 운영하는 부서 간에 분리가 돼 있었다. 분리가 돼 있고, 여기는 화이트 칼라고 여기는 블루 칼라. 그냥 머리 안 쓰고 그냥 아니 그런 체계로 돼 있어요. 그 체계 여기 예를 들면 기시비의 금융시장 국장이죠. 한국으로 치면 기시비 금융시장 국장이 이제 빈드셀이라고 그 책에서 제가 이거 가져온 건데, 이렇게 분리돼 있고 고귀한 일을 하고, 여기는 그냥 고귀한 일을 결정한 부분을 그냥 수행하는 수동적인 역할만 그랬었는데,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단기금리 조정만으로는 최종 목표를 달성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시장 운영의 경험이 필요한 거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금융시장이 원하는 게 뭐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의 피드백을 통하고, 지금 금융시장이 바라는 거는 장기금리 수준을 조정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행은 지금 모든 정책을 다 하고 있잖아요. 뭐 수익률 관리 정책, 즉 장기금리까지 통제하고 단기금리 그런 정책처럼 이렇게 지금 단기금리 외에 새로운 지표들을 찾는 거죠. 이제 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그런 지금 주요국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금융시장국의 이상민 차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